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음입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부터 포럼 시선과 논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국가적인 현안이나 주요 이슈를 놓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부동산 문제, 신뢰받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과제가 주제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더구나 근래에 아파트 가격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다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투기 특혜, 또 최근에 세종시 특혜 분양 논란까지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린 일들이 겹쳐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이 초대한 전문가는 서강대 김경한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부동산 시장 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연구해 오셨고요. 또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등도 역임하셨고 또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장 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해서 연구 또 정책 분야 모두 이렇게 경험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오늘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이쪽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장경석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장 조사관은 주택 토지 또 이런 부동산 분야를 다년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경석 조사관 어서 오십시오. 네, 지정 토론자 외에 나머지 지금 줌을 통해서 참석하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요. 채팅 시스템에다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긴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명확한 한두 가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받아서 질문을 전해 드릴 테니까는요. 채팅방에다가 질문이라든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김경한 교수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경환입니다. 먼저 오늘 시선과 논단에 저를 초대해 주신 김만음 국회 입법조사처장님 그리고 지명 토론을 맡아주신 장경석 입법조사관,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뢰받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과 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전국 19%, 서울 35%, 수도권 29%, 6대 광역시가 15% 올랐고 아파트는 이거보다 더 올라서 서울이 46%, 수도권 35%, 전국적으로 21% 올랐습니다. 전세 시장은 이제 초반에는 안정적이었는데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그 전에는 3년 동안 0.88% 오르다가 이후에 9개월 동안에 8%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은 더 올랐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4년 동안 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25차례 크고 작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이처럼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정부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그리고 막대한 유동성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인만을 가지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의
집값 상승의 커다란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나 유동성은 전국적인 거시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처음부터 서울의 집값이 불안한 것이 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2018년에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도 발표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야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나마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방식이라 시장의 반응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처음부터 이제 이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대출 억제, 세제 강화, 거래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을 내놨고, 이것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자리 잡았고, 이것이 다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 4월 초에 시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61%, 더 낮을 거라는 의견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이른바 핀셋 규제를 도입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이 정책 효과를 분석해서 이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일관되게 당초 정책 방향을 추진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 발표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동산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9%고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1%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다주택자들이 모든 세금이 늘어서 집을 사기도 어렵고 보유하기도 힘들고 팔기도 어렵다 이런 불평을 하지만은 일반 또 1주택 보유자들 포함한 나머지 상당수의 가구들도 세금이 많이 올라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시장도 이제 이른바 임대차 입법 시행 여파로 물량이 준데다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자가 실거래를 2년 해야 된다든지, 또 신도시 3기 분양을 기다리면 수요 등이 겹치면서 전월세 가격도 좀 불안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주거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뢰받는 부동산 정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주택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주택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틀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약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이 주거 복지 확충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금융과 주택 관련 세제는 수요를 억누르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금융과 세제 본연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은 이런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중요한 중간 목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안정돼야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서민들의 주거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 억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 하더라도 주택의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은 주거 수준 향상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면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주거 수준이 올라가고 이와 함께 집값도 안정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일가구 다주택 보유자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일가구 1주택을 지향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모든 사람이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누가 공급할 것인가? 물론 공공임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개인들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투기로 치부해서 중과세하고 규제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임대 가능한 주택이 양적 질적으로 제한돼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저해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좀 요새 신조어를 쓴다면 낄끼빠빠의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나서야 할 곳과 물러서야 할 곳을 가리고 개입한 데는 확실하게 정부가 효과를 내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고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는 그 정당성도 약하고 수단의 효과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장을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나 입법을 하시는 의원들께서 그런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정책이나 법률의 효과가 짐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의도가 아니고 결과입니다. 모든 정책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되지만 모든 정책이 다 기대하는 결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체를 가지고 뭐 논쟁이 벌어지고 또 최근에 주택 공시가격 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정책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이런 목표에 대해서 또 시장 개입의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과 정치권을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정책 환경에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주택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 주제가 신뢰받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과제였다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 것이 기본적으로 신뢰가 부족했다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대목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주거 약자의 문제에 좀 맞는 정책, 그러니까 무주택자, 요즘 나오고 있는 청년의 문제도 같이 포함하는 게 되겠죠. 그 전에요, 제가 한두 가지 큰 틀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얘기하면은 주택 더불어서 이제 토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주택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혹시 나라에 따라서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집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 나라는 있는 건지 그 주거 형태라든가 생활 형태 조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나라마다 사정이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두 나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글레이저 교수가 쓴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 세계 인구를 미국의 텍사스주에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근데 텍사스주 하나에다가 전 세계 인구를 다 수용하면 1인당 땅이 100제곱미터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왜 집값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국
미국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위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데에 집이나 뭐 상업용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가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미국이 최근에 뭐 바로 지난달 통계가 1999년 이래 최대 집값 상승률이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값 중간값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그런 나라고, 다른 예는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주택 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9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는 99년 임대고 건물만 소유하는 거지만, 그리고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로 말하면 LH가 분양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또 여기도 최근에는 집값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주택은 가계 자산 목록 1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 공간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흔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관련 특히 투기 투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주택은 주거용인데 투자용 투기 대상으로 너무 자산 가치의 비중이 크다라고들 지적하는데, 김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주택이 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 이제 금융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단일 품목으로 볼 때는 중산층의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아하, 중산층이 다른 나라에서도 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느 분야든가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다른 정책에 비해서 지금 부동산에 개입하는 정부 정책의 정도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개입이 가장 많은 분야가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만큼 필요하다고 보시면 그만큼 이제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제 신경을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수단을 또 뭐 자주 강력하게 구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과장할 정도로 조금 그렇게 많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지적은 조금 과도한 개입이라는 느낌도 김 교수님께는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시장에 모든 걸 맡겨놓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이른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예. 정부가 이제 너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개입이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정부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 이제 아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특히 주거 약자들의 주거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그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방법론엔 차이가 있지만 지속돼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입은 뭐 강도 필요하면 많이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중에서 지금 개입의 방향 내용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했던 부분은 어느 분야 쪽입니까? 정부가 했던 정책 방향입니다. 아까 이제 되게 수요 억제 중심으로 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부동산 정책이 뭐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로 양당 간에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 가지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우선은 집값
상승에 그 자체에 이제 너무 그 매몰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정부가 출범할 때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제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겠다는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강한 시장 개입을 이제 첫 번째 대책에서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한 것이 지금 집값이 불안한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투기자들에 의한 이제 그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일관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공급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와 유형의 집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서울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공급의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또 정부가 판단하기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이걸 억제해 왔고 또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제 뉴타운 지정 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그랬죠, 예.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매년 한 2만 5천 가구씩 한 25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건설됐을 거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때 상황에서는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직권 해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시장이 여건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급은 어느 날 갑자기 늘리겠다고 발표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부가 개입하고 보완할 수는 있는데 이제 지금은 공급 특히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경숙 조사관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뭐 조금 맥락에 뜨긴 합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지금 주택 가격 매우 높은데 그렇게 미국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덜 집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들이 강남 집값 집중하게 해가지고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관심 갖게 해가지고 오히려 뭔가 더 거품을 많이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리 김세현 보니까 우리 조사처 팀장이네요. 김세현 팀장의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팀장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은 주택 시장을 얘기할 때 완전히 별개의 두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LA, 보스턴, 뭐 워싱턴 DC 이런 동네하고 중서부에 있는 뭐 텍사스의 휴스턴이나 뭐 세인트루이스나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해변에 있는 도시들은 집값이 훨씬 비싸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질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중서부에 있는 주택 도시들은 집값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고 절대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샌프란시스코나 뭐 뉴욕의 맨하탄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중앙 정부가 개입을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도 좁고 또 뭐 주변 사람들 신경도 많이 쓰고 뭐 언론도 뭐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이 뭐 국민들의 이제 의견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저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주택 수가 한 295만 채 정도 되는데 주택이 이제 그 건축된 연도별로 보면은 90년대에 공급된 주택이 약 한 81만 호,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공급된 게 89만 호, 또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급된 주택이 69만 호.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대
이후로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공급이 줄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를 겪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권성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주거 종합 계획상의 주택 공급 목표 자체를 줄이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 경기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부가 이제 공급을 좀 잘 못해서 이렇게 좀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또 좀 적합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게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 지난 한 4년 동안 뭐 기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40%, 50%, 또 60%, 70% 넘는 주택 가격이 오를 정도로 우리가 주택이 그렇게 부족한가 하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택 수요가 많고 지금 최근과 같이 주택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렸네요. 지금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냐를 가지고 이제 뭐 사후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런 그 공급에 대한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시장 여건을 당연히 보게 됩니다. 특히 MB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전반부는 주택 시장이 굉장히 침체했었고,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는 집을 사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주택 경기 부양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과도한 그 이제 주택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공급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하려 그래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업체들이 분양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 그러니까 2016년 이때는 지자체들이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그게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수도권에 많은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 하나의 뭐 이유가 되는데, 수도권에 이제 서울 안에서는 이제 그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은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것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서울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그런 신축 아파트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거기에 이제 값이 오르기 시작한 데다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특히 위치가 좋은 데들은 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뭐 지난 4년 동안 평균값이 86%나 올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장 여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일단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이게 처음에 뭐 어디서 출발했든지 간에 증폭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또 기대치가 바뀌게 되면은 아무리 집을 사라 그래도 안 사는 상황이 과거에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사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설명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이제 경기가 등락을 거듭하는 주기가 대략 10년 정도 된다 해가지고 과거부터 이제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주택 공급이라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변동을 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이제 10년 주기설과 같은 주택 경기 등락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10년 주기라면 정부 정책하고는 조금 별도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 정책 사실은 정부 정책은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침체 국면에서 이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현 정부처럼 또 주택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안정화시켜 보려고 갖은 노력을 쓰지만 또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주택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제 근본적인 요인의 어떤 변동이 있지만은 어쨌든 공급이라는 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등락이 생길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뭐 아주 장기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좀 하나의 이제 주기로 좀 놓고 이렇게 정책을 좀 펴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5년 단위로 바뀌고 뭐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 정부 나름의 철학에 따라서 새로운 목표를 내놓고 또 새로운 정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또 주택시장 외부의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결과로 이른바 10년 주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명확한 규칙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후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집값 안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냉탕 온탕식의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집값이 너무 올라도 곤란하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이제 곤란하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좋아지느냐 저는 결국은 좋은 정책이냐 아니냐는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의 정부 이후에 거의 모든 정부가 저는 모든 정부가 나름 뭐 방식은 달랐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온 목표로 생각하고요. 예, 막 10년 주기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정책은 어떤 것에 따라서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정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것은 1, 20년 걸려서 정책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관련 정책도 상대적으로 금융 정책의 경우에 직접 바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공급 정책은 좀 시간이 걸린다든가 그렇습니다. 이세진 님이 이런 질문을 줬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자산 인플레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약발이 다음 정부쯤에서는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처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관성이라는 게 있고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정책의 효과가 다음 정부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정책이 뭐 30, 80, 3080 플러스 뭐 공공주도 공급 정책인데 목표 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많은 이 정책의 상당 부분이 다음 정부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뭐 지금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풀린 그 돈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차곡차곡 이제 환수해야 되는 단계가 올 거고 그러면 금리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거시경제 여건이 바뀌면은 또 이제 이 주택 가격의 어떤 근저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모두 발언 중에서 이제 한번 가볍게 말씀하시고 지나갔는데요. 정부 정책에서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초점을 뒀던 것 같다라는 것이 조금 뭔가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네. 왜 정부는 지금 특히 다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그 세금 정책이라든가 금융 정책 등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했던 네. 것인데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제 이른바 선진국들의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보면은 뭐 우리가 잘하는 나라들이 대개 60%에서 뭐 65%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 비슷하고요. 일본은 조금 더 낮습니다. 우리가 6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가 보유율은 안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뭐 집을 아무리 지어도 다주택자들이 사서 그렇다기보다는 가구 수도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는 가구도 늘지만 전체 가구 대비 집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는 거죠. 어느 나라나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민간 임대 주택을 누가 공급할 거냐? 미국이나 영국에는 이제 이른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제가 그 읽은 바로는 민간 임대주택의 90%를 개인이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임대주택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집이 없죠. 어떤 아파트에 있다가 주인이 들어 살면 그게 자가주택이 되고 나가서 세를 놓으면은 임대주택이 되는 거지. 계속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고 자가주택은 자가주택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연결된 시장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만들면 집값이 안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통계가 뭐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되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그 중에 77%가 비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대부분이고 아파트는 있어도 대부분 소형, 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임대 사업자들을 양성화하고 세제 혜택까지 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뭐냐면 당시 정부의 생각이 자 다주택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세를 놓고 임대차 보호 장치를 따로 준다면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 여건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걸 다 이제 결국은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아무도 이제 두 채씩 갖기가 어려워지면 과연 이제 집을 살 능력이 안 되거나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저는 이거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실용성의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됐다는 건 당연하고 예.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일가구 다주택 보유의 어떤 불가피성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정부별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질문을 줬던 이세진님의 질문의 후반부에 또 동시에 그 정책 효과의 시차성 얘기입니다. 네. 현재 최근의 부동산 그 가격 폭등이 이전의 정부들의 규제 완화라든가 저금리 정책에 기인한 거 아니냐, 그 효과가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같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뭐 정부의 정책을 정권별로 무자르듯 자를 수 글쎄요.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예.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 뭐 시장 정상화 조치를 많이 했죠. 혹시 그런데- 그때 정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랬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1년 차 안에 전부 원위치됐거나 예.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출범 초기에 지난 정부 정책의 여파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즉
집값 상승의 이제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뭐 저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홍조님의 질문인데요. 일반 수요자, 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그 중산층의 경우에 주택이 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동산 투자라는 관점과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라는 것이 혹시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질문입니다. 아주 뭐 일반적인 질문입니다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택의 본성 자체가 주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투자라고 부르든 투기라고 부르든 앞으로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어떻게 억제를 하겠습니까? 주거 복지의 문제는 이제 아마도 이제 주로 주거 약자들의 복지와 상충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건 조금 구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약자라고 생각하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주거 약자는 자력으로 이제 원하는 주거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우리 사회의 어떤 포용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주거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정책하고 중산층이 이러한 뭐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 뭐 거래하고 이런 것과 상충을 일으키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주거 약자 대책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초점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봉주님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부유층보다는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높였고 전세 월세 전환을 가속하는 등 단기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데 정권을 넘어서 정권을 초월해서 지켜야 할 전월세 정책의 원칙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 보호법이야말로 아주 선한 의도로 도입되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또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임대료의 상승률을 억제한다든지 이것이 다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나온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보장돼야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이해상충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안정되려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거나 아니면 둘 다가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고는 임대료가 안정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대주택은 자산으로 거래되는 투기 목적도 아니고 들어가 사는 데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 서울에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던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잠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재건축이 완성돼서 막 거의 18,000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했다든지 뭐 재작년인가 뭐 헬리오시티에 거의 10,000가구가 입주했다든지 최근에 과천에 대규모 입주했다 이런 데 보면 확실하게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세 물량이 없어지면은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이제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들은 대안이 더 많고 이제 서민들은 대안이 더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우선 갖춰져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임차인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새로 도입된 임대차 보호 입법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누리는 대신에 나머지 새로 분가한다든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지면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갑을 간의 갈등도 있지만은 을을 갈등의 성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민간에서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조사관 부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다주택자와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네.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1세대 1주택 정책이라는 걸 쓰기 시작한 거가 1970년대부터인데요. 결국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가 시작이 됐고 또 1가구 2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라든지 여러 이제 세제 등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 대출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자산 격차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이제 크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가격 자체가 너무 크고 또 지방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또 못하는 한 20채를 갖고 있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가격들도 네, 있고 한데 그렇지만 이제 정부 정책 측면에서 이런 이제 1세대 1주택 정책을 뭐 포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좀 포기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러한 좀 1가구 1주택 정책하고 좀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을지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시에는 무주택자만을 중심으로 하되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세제를 편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장 박사님 말씀에 이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나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이제 60대 여성분인데 다세대 주택 12채를 소유하면서 그 중에 한 채 직접 거주하고 11채를 오랫동안 이제 세를 나왔는데 임대 수입으로 4,500만 원이 들어온답니다 연. 근데 종부세가 4,800만 원이 보유세가 4,800만 원이 나오게 됐다고 이제 그런 한탄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실제 그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입이 4,500인데 4,800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네,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주택자 중에도 이게 이렇게 12채나 소유를 하게 되니까 가장 높은 세율이 이제 적용되는 거군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뭐 어떤 아파트 한 채 값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네. 전체 다 한 게. 근데 그 세금 훨씬 낮죠. 그런 모순이 있어요. 1가구 1주택. 그래서 근데 지금도 신규 주택의 분양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은 지금대로 해도 문제가 없고 전 다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할 것이냐 연령대에 가리지 않고 오래 산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줄 거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무주택자들한테 특히 지금까지 분양가가 이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하에서는 그거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이 세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본질이 정부가 국민들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인데 예. 이 세금을 너무 이제 어떤 글쎄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정부가 이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그래서 뭐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건데 집 주택에 대해서 뭐 비싼 주택에 산다고 하는데 뭐 소득이 이제 적은 사람들 특히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 어차피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데 이거를 뭐 집값이 그만큼 올랐는데 세금 좀 더 내라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현실은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또 그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파트는 동일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가? 그건 제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김주님의 의견인데요. 분명히 공급 정책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또는 반대로 두려움 있는 상황에서 실제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가수요 또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 거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뭐 우리나라 뭐 미국의 이런 거품 사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여기 있는 머그잔에 대해 투기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부족할 수가 없고 이게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다면 누군가가 계속 물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는 투기를 안 하는 겁니다. 투자든지 투기든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도 안 삽니다. 그런데 오를 것 같으면 이제 너도 나도 사게 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심리인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가? 지금 상황을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공급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외국의 그런 실정 분석 사례를 봐도 대개 공급이 비탄력적인 데서 이러한 그 뭐 투기가 됐든 투자로 인한 이제 그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닌데 결국은 안정적인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 참여자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줌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허민숙님, 김도희님, 김주경님, 박충렬님, 이우키님, 기준하, 윤정수, 정은경님, 김효운님, 이현경님 또 우리 조사관들 다수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급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주거 약자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공급 정책이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주택 문제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려는 이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강남 집중의 경우 그렇고요.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 공급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적정한 대책인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더 지금 강남 집중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승현님께서 균형 개발 관련을 공급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균형 예, 말씀하신 거죠. 또 주거 환경이 균형돼 있겠죠, 마찬가지겠죠. 예. 이거는 좀 스케일이 다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뭐 부동산 정책보다 더 뭐 논쟁거리는 네, 더 큰 틀에도 있는데, 있고요. 네. 예컨대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할 것이 아니라 네. 1기 신도시를 더 주거 환경을 더 수도권 낮게 내에서요? 만들면 네네. 굳이 강남 집중을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우리가 강남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내면은 그 압력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겠고 사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판교나 위례나 이런 개발을 하는 목적이
이제 그런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2기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특히 1기 신도시가 이제 뭐 재건축이든지 리모델링이든지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시기가 왔고 이 시기에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제 더 양질의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뭐 새로운 신도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SOC 일이라고 문제도 생각합니다.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 뭐 주택 부문이나 부동산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이 아니고 토지 가격에 토지 가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주택 가격이 오른다지만 건물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토지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 집은 한번 지어놓게 되면 그 시점부터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데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 헌 건물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아닐 거고 토지 가격이 그거만큼을 상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될 텐데 결국 이제 토지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수요 또 그 주택이 입지에 대한 수요 이것이 이제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주택이 입지한 그 지역과 같이 그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 또 그 토지가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수준이 좋아져야 주택의 어떤 균형 있는 어떤 그 분포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네.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토지하고 저는 이제 늘 그런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하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정의를 보면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위에 붙어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도 부동산이라는 한자어를 쓰지만 방지산,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나요? 이게 방은 건물이고 지는 땅입니다. 정확하게 땅과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땅하고 건물은 완전히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제 영화에서도 보셨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모빌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주택. 예.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그런 컨테이너 주택 같은 거인데 그거를 큰 트레일러에다 싣고 가서 모빌홈 단지라는데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주거 행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모든 건물이 다 모빌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뭐 점점 감가상각이 되고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면 업그레이드되고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을 늘리는 방법도 땅을 더 많이 쓰는 것.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나 택지 개발 사업이 그런 거고 아니면 땅을 더 그 고밀도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하느냐의 선택이고 역시 중요한 것은 토지라는 점이 뭐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도심의 고밀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은 중심 도시의 선호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곽의 신도시를 하려면 인프라를 이제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외곽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뭐 교통 혼잡도 더 심해질 수 있고 에너지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간 구조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도 나름 중요한 주택 공급의 수단이지만은 도심을 이제 옛날에 개발할 때하고 지금은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땅값에 걸맞는 밀도로 바꿔나가는 것도 이런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공간 구조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부 지금 정책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 임대부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은 아마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국가가 토지의 거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뭐 플랫이라고 하는데 플랫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분양을 해주는데 건물은 소유권을 주고 토지는 이제 99년 임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뭐 실험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그런 많은 택지를 갖고 있지가 않을 뿐더러 시장의 반응이 또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 전체가 대부분 땅은 국가가 소유한 데서 건물만 소유하고 사는 것이 그야말로 노말인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런 정책이 그렇게 뭐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지난번 앞서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형태가 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후에 그러면은 적어도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대 정책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요. 어떻습니까? 역시 과거에 한때 나왔던 것처럼 민간들에게 임대를 권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의 참여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또 공공임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도 하고 매입도 해서 지금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마도 전체 주택의 8% 정도에 이르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아는 뭐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주 높은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거의 없는 나라도 있지만 뭐 이른바 OECD 평균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예. 뭐 평균이라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공공임대 주택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합하고 또 필요하면 재건축, 뭐 리모델링도 하느냐 이건 계속 뭐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거고 문제는 민간인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뉴스테이라고 해서 예.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뭐 당시로서는 상당한 혜택도 주고 그런 정책을 했었고 저는 어느 정도 호응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그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간 개인을 이용하든 기업을 이제 기업형을 받아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이제 그 자가주택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적어도 저는 정부가 그 계속 뭐 지원만을 해줘야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되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이 될 수가 있고 정부가 적절하게 규제할 곳은 규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줌 참여자들의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상당수 좀 소화를 일단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권태현님, 그 다음에 김선아님이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세 월세로의 전환 등 또 반전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긴 한데 향후에 혹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는 경향이 가속화되지는 않을지 또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 방향을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전세 제도는 적어도 그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저도 뭐 비교적 한 10여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로마법에도 이런 비슷한 아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라는 거죠. 제가 대출을 해주는데 보통은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데 현금으로 안 받고 내 채무자의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가서 사는 것으로 이자를 대신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정착된 배경에는 금융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대출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세가 이제 대신했고 그것이 이제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하다 요새는 갭 투자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집주인이 아무래도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집주인이 임대사업할 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세입자가 제때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전세로 하면 처음에 목돈을 받으니까 집주인이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이자율도 높았고 그러니까 목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면은 임대료 받는 거 못지않은 수익을 집주인들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매달 월세를 내면 다 없어지는데 전세는 다시 받는 거 아니냐? 이게 완전히 경제학적으로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온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건 하나하나가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주택금융도 제도권에서 많이 소화하게 되고 이자율은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주택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월세화가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에 의해서 그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이제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건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뭐 전세 제도를 묶어둬야 되겠다. 월세로 바꿔야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 여건에 따라서 형성된 제도이고 앞으로 이 어떻게 될지도 이런 여건에 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향은 좀 말씀하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앞으로 추세. 저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가지 제약은 뭐냐면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임차인들의 부담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은행 이자율이라는 게 거의 제로인데 그 보증금을 월세로 한 그렇습니다. 사람에는 뭐 5%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목돈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절대적으로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아까 지금 이제 전월세 관련 질문 주면서 김선아님이 추가로 관련한 질문이 이런 부동산 정책이 사회 기초 단위인 가족 혼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저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20대, 30대 자가 보유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 형성이 늦어지기도 하고 네. 또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사는 그런 비중도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라는 게 뭐 집가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택 여건이 이런 가구 형성에 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역으로 이제 가구 형태가 주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그렇습니다. 수 있겠고요.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주택 수요의 패턴이 바뀌고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인구가 한 36만 명 이상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구 세대 수는 거의 23만 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새로 분가하는 새로 세대를 형성하는 가구들의 주택 수요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네,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충 가구 모범 모델 하면은 부모님 아들 딸 해가지고 4인 가구가 기준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1인 가구가 30%를 넘겼고 그렇습니다. 평균이 1.3 정도 된다고 네. 하니까는요. 지금 뭐 가구 조건이 아주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영아님의 질문입니다. 최근 논란 관련 질문인데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공시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의견도 있고 공시 가격 결정권을 공동주택 결정권을 달라라는 서울시 등의 요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유영아님의 질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이제 과거에도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네, 그리고 비율도 높이고. 비율도 높여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세제는 세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우선적으로 지역 간 또 주택 유형 간 현실화율의 차이를 메워가는 데부터 시작을 하고 얼마까지 현실화할 것이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높일 것이냐는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율은 법에 딱 정해져 있고 과표는 과표대로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미국의 재산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렇지만 미국은 지방세 중에 재산세 하나가 70%가 넘습니다. 우리는 재산세가 지방세 16, 7%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세금을 걷는 거고 걷어서 자기 동네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면은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의 질이 좋아지고 예. 도로가 잘 정비되고 그리고 도서관에 책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지자체들이 과표 물론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은 과표하고 명목세율을 동시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그 결과로 세금 부담을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법에 딱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표를 조정하고 그것도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급격한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시가격의 선정 과정에 대한 이제 뭐 투명성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예. 세금 부담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세금 그 율뿐만이 아니라 체계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고 과표 현실화율이 얼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지방세, 국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그것이 집값의 얼마 몇 퍼센트냐도 중요하지만 소득의 얼마 정도가 되느냐. 왜냐하면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세제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예. 사실 앞부분에서 이제 그 민간임대 시장이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전히 또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매매 시장, 분양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중위 가격이 10억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하고 있고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되는 가구다 하면은 전체 소득을 20년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회에서도 지난 4월 29일 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을 하고 나머지 지분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게 또 입법화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들을 셋을 두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실 저한테도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는 5인 가구네요, 그러니까. 예, 저 다른 지금 뭐 저출산이라고 하지만은 저희 집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매매 시장, 분양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택 매매 시장이나 이런 데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주택 정책이 좀 전환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 지분 적립형 주택이 이제 비슷한 제도를 뭐 영국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른바 이제 처음에는 임차로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더 빨리 오른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도가 최근에 너무 빨라서 2016년 말에는
이제 서울의 그 3분위 주택하고 서울에 사는 가구의 3분위 소득자의 그 배율을 보면은 10.8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제 10년 동안 뭐 안 쓰고 모아서 집 산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이 비율이 16.8입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이게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이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지금 LTV 규제가 서울은 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40%입니다. 지금 LTV 40%는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뭐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면 LTV를 많이 줘도 사실 못 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시장 금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특히 이제 뭐 맞벌이 부부로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지금 뭐 LTV를 한 70% 정도 혹은 뭐 그 이상 약간 뭐 70% 정도가 지금 이제 정책 모기지 상한인데요. 네. 거기 이제 제한이 많으니까 그런 제한을 좀 더 풀고 다른 데서도 70% 정도의 모기지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LTV에 대한 그 비율 제한이 투기 조건에 대한 억제보다는 서민 금융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서민의 정의가 뭐 좀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뭐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판했는데 뭐 여러분이 뭐 인정하시다시피 집은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재화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려야 되는 거고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뭐 DTI라는 제도도 있는 거죠. 근데 LTV는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부실 채권을 안게 될 우려를 줄여주자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은 이제 DTI와 함께 주택 가격 안정 수단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단하면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무주택 특히 이제 젊은층 중에 이제 지금 소득 안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LTV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불만이 한뭐 두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씩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주택 부분, 주거 자산이 본인의 재산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주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이걸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서 이제 이 선진국들이 1970년대 이후에 노동의 몫은 점점 줄고 자본의 몫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그걸 이제 세분해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 자본의 수익률이 다 오른 게 아니고 자가주택의 자본 아하. 수익률이 집중적으로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산 격차가 대부분 이 자가주택의 보유 여부, 어떤 주택을 보유했느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주택 가격이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연구들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규제가 심한 도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것이 자산 격차에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불만이 몇 가지 다른 이제 가지가 좀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정말 주택 구입이 난망하다 보니까 다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쪽 주식이라든가 심지어는 코인 요새 급등락
오가고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그런 행위자들인 청년들에게 좀 뭔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청년이 뭐 우리나라의 미래고 장 박사님도 뭐세 예,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갖는 이제 걱정과 미안함이 과연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면서 점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기회를 지금의 젊은 층들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사상 처음으로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경제적인 이제 생활 수준이 낮아지면 어떡하나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정부 민간 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답을 내놓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이제 모기지 상품에 예. 좀 더 혁신적인 상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택의 그 부담 가능한 범위에 있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 이건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민간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에 대한 옵션도 좀 다양한 이제 그 대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여튼 일생에 한 번 분양 기회를 갖는 것은 또 이제 젊은 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청년 특공, 뭐 신혼부부 특공, 또 고령층 우대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이런 계층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청년 주거의 문제는 이런 주택 시장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이념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결돼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경수 박사 마지막 추가 짧게 질문 부탁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실 주택 시장 또 주택 정책을 볼 때 이제 그 축구로 비유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 뭐 동네 축구도 잘 합니다만은 이 동네 축구하고 프리미어 축구하고 차이가 뭐냐? 동네 축구 무서운지 모르군요. 예. 근데 이제 동네 축구는 공을 보고 다니고 프리미어 축구는 훌륭한 개인기와 또 포지션을 지키면서 이제 팀 플레이를 하는 거를 큰 차이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은 그런 면에서 보면 주택 가격의 변동성만 이제 쫓아다니면서 사실 이제 정책 대응을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주택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의 어떤 고유의 역할 또 플레이어들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들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우리나라 이 동네 축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주택 정책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포괄적입니다. 포함해서요. 네. 교수님 이제 정리로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런 그 소중한 기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짧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프랑스의 임대주택에 네, 대한 게 있었는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임대주택 중에서는 개인이 공급하는 게 90%가 된다는 예.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가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 또한 주거 약자들에 대한 주거 복지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세련된 식사를 합니까? 주택에 대한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이제 주택 부족을 걱정하던 시기에서 좀 벗어나서 질적인 공급에 좀 치중을 해야 되고 특히 아까 장 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에 노후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우리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환 교수님 긴 시간 동안 또 학술적 분야와 정책 현장에서의 두루 경험하신 최고의 전문가답게 다양한 질문 모두 심도 있게 답변 주셔서 오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현 정부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또 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에서 논의해봤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그 입법조사처의 이후에 입법 지원이라든가 조사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겁니다. 다시 한번 시상과 논단 지금 5월달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그 의견 주신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6번째 그 시선과 논단 찾아뵐 예정인데요. 다음 달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의 생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과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든가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차 시선과 논단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의 변화와 가치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보고 또 어떻게 변화해갈지를 예측해봄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선과 논단 입법정책 토론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